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하신 분은 아마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책 한 권이 아니고요.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시리즈거든요. 9권이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의 핵심, 바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관찰. 이게 수십 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벽돌이 쌓이고 층이 올라가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냥 다들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요. 일이 잘 되어가는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이 투명 망토를 벗겨내는 기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딩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무언가를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이 책의 3-1 그림, 사이버네틱 통제 모델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네. 한쪽에는 관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시스템을 통제하려면 시스템의 결과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부터 어떤 신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하죠.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해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감각으로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하드디스크 표면의 자기 패턴이나 반도체 칩 위를 흐르는 전자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보여주는 결과물이나 누군가 작성한 문서 같은 번역된 정보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아, 번역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뛰어난 원작 소설도 번역이 엉망이면 졸작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진짜 상태와 우리가 보고받는 내용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책에서는 이걸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던데요. 바로 냄새죠. 아주 재밌는 비유입니다. 요리사가 상한 생선을 아무리 화려한 소스로 담고 예쁘게 장식해도 그 썩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썩은 소프트웨어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온갖 변명으로 그 실체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엔 코드 딱 한 줄만 고쳤으니까 테스트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우리 팀 에이스인 자크가 맡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같은 말들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게 바로 그 냄새를 가리는 화려한 소스군요. 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변명들이 통하는 조직은 결국 제품을 제대로 관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입니다. 음, 결과적으로 품질과 생산성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죠. 볼 수 없으니 관리할 수도 없게 되는 그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후각 보조 장치 혹은 꺼진 계기판을 다시 켤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는 영토를 탐험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시각화입니다.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소스 코드 리스트, 순서도, 데이터 흐름도 같은 것들이 1차적인 지도에 해당되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니까요. 네, 하지만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조만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시각화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구조만 보여주는 지도는 그냥 지형도 같은 거군요.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어디에 도둑이 들끓고 어디에 역병이 도는지는 알 수 없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책의 그림 3-2는 아주 단순한 막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각 모듈에서 발견된 오류의 수를 막대로 표시한 거예요. 네네. A101부터 C104까지 여러 모듈이 있는데 유독 B102와 C101 모듈의 막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습니다. 아, 코드를 한 줄도 모르는 관리자라도 이 그래프를 보면 단 5초 만에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와인버그는 이 두 종류의 지도,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지형도랑 품질 문제를 보여주는 위험 지도를 하나로 합쳐버리자고 제안하죠. 네, 그렇죠. 그림 3-3을 보면 순서도의 각 네모 상자를 오류 발생률에 비례해서 음영으로 칠해버렸어요. 맞아요. 문제가 없는 모듈은 새하얗고 B1, 2 모듈은 짙은 회색,
C101 모듈은 아예 새까맣게 칠해져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머와 관리자가 마침내 같은 그림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왜 C101에서 문제가 터졌는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요. 관리자는? 관리자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시커먼 놈부터 당장 해결합시다 라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림 3-4는 음영뿐만 아니라 오류수의 비례해서 상자의 크기까지 다르게 표현했어요. 네, C101 모듈이 다른 모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하고 시커멓게 그려져 있으니 이건 뭐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회의실 스크린에 저걸 딱 띄워놓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시각화 원칙에서 보면요. 하나의 데이터, 즉 오류수를 음영과 크기라는 두 가지 시각적 요소로 중복해서 표현하는 건 왜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요? 그거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의사소통을 돕자고 만든 자료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 차트는 원래 문제를 부풀려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목적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과학적 분석이라면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라면 이건 왜곡이 아니라 강조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강조. 네, 그 그림 자체가 지금 당장 다른 건 다 잊고 C101에 집중하세요라고 소리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하, 분석이 아니라 행동 촉구를 위한 도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실체라는 건 결국 0과 1의 무한한 나열일 텐데 그 자체로는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 자료는 결국 현실의 일부를 선택하고 단순화하고 강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네, 중요한 건 그 강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측정값을 사용하기 전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하라고 경고합니다. 통계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아, 책에 나오는 차단 결함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서요. 사용자가 로그인, 그러니까 A101 모듈을 통과해야만 다음 기능들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테스트 중에 이 로그인 기능에 심각한 버그가 있어서 대부분의 테스트가 로그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로드인 리필길에서는 오류가 수십 개 보고되겠지만 그 뒤에 있는 A100이나 A103 모듈에서는 오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보고서만 본 관리자는 아, A101만 문제고 나머지는 아주 깨끗하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A102와 A103이 깨끗한 게 아니라 아예 테스트의 칼날이 닿지도 못한 미지의 영역일 뿐입니다. 와, 이런 맥락을 모른 채 데이터만 믿으면 완전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한 종류의 지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군요. 위성사진, 지형도, 교통상황도를 다 겹쳐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도 여러 지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 문화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핵심 척도라고 와인버그는 말합니다. 조직 문화요? 네. 그가 제시한 여러 문화 패턴 중에 조종 단계에 해당하는 패턴 3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의 기본 전제가 바로 볼 수 없으면 조종할 수 없다. 안대를 하고 운전할 수는 없다는 아주 당연한 말이네요. 그렇죠. 책에서는 우리 조직이 과연 이 조종이 가능한 패턴 3 수준은 되는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3가지를 던집니다. 네. 당신도 지금 속한 조직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네. 예를 들어 A101 모듈의 소스 코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그건 자크가 혼자 관리하는 거라 그 친구가 좀 예민해서요. 대답이 돌아오거나 코드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그 조직은 아직 조종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 눈 감고 노를 적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더 흥미롭습니다. 정보가 시각화되어 있는가? 단순히 데이터가 있냐를 넘어선 질문이죠. 네, 그렇죠.
누군가 관리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복잡한 표를 보고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시나요? 이 질문에 관리자가 당황하거나 망설인다면 그 보고서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 시각화, 그러니까 강조의 목적이 명확한가? 아,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조종이 아니라 그냥 구경에 불과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이터는 그냥 장식품이다. 그런 셈이죠.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우리 팀이나 회사의 투명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대번에 드러나겠네요. 네, 책에 나오는 구글 플렉스라는 가상의 회사 이야기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회사는 제품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정해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자기네 제품 데모조차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뭘 만드는지 제대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품 품질에 기여하고 회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결국 고객 불만은 폭주하고 우수한 인재들은 계속 회사를 떠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하죠. 보이지 않음이 낳은 총체적 난국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제럴드 와인버그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열쇠는 결국 가시성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visibility. 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늘어놓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통해 함께 대화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기획자든 마케터든 혹은 어떤 프로젝트의 리더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결과물과 그 과정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개선의 진짜 출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와인버그의 모델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제품을 시각화하는 것은 패턴 3에 해당하고요. 그보다 더 성숙한 단계인 패턴 4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세스 자체를 시각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아, 프로세스 자체를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팀이 이런 속도로 일하면 다음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이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와인버그는 이런 말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화일지도 모른다고요. 지도와 영화. 혹시 당신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영화 같은 대상을 어제 찍은 한 장의 정적인 사진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지도가 멈춰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중요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